1985년 9월 22일 뉴욕 아름다운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플라자 호텔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올리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6070, 80년대 엄청난 수출 제조업 국가로서 성장하던 일본은 1985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 일본의 경제적 가치가 지금까지 추락해버리는데, 그리고 한국과 1인당 소득이 비슷해져 버리는 지경에까지 추락을 해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반면 한국은 플라자 합의로 인해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값이 내려가자 한국은 그야말로 일본을 대체할 수출 제조 기지로 탈바꿈이 되기 시작했고, 가격 경쟁력을 얻은 3조 황에 힘입어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채를 모두 갚고 순채권국으로 탈바꿈하였으며, 거기서도 돈이 남아돌다 보니 전 국민으로 확대된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 가능해지게 되는 사상 초유의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배경이 됐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19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이로 인해 85년 이후로 3차 베이비붐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선진 경제체제에 편입됐고, 초고속 인터넷에 기반이 됐던 광케이블 설치 등이 시작되면서 미국 다음 가는 IT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플라자 합의가 또다시 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최근 해외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이 1985년 미국에 당한 굴욕적인 조치, 플라자 합의와 흡사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미중 간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이슈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 언급되는 상황. 1985년 미국은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과 함께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의 주요 목적은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다른 주요 통화, 특히 일본의 엔화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호황을 누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와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중국을 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니 델런 재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중국으로 보내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나 러론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에 따른 미중 간 합의를 두 경제대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에 대한 제2의 플라자 합의 또는 런민비 합의를 추진하는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 중국 경제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급상승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상황과 흡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의 격앙된 반응과 현재 중국의 상황. 중국은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두고 아주 좋지 않은 반응을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그간 유지되어 왔던 공식적인 입장의 일부로 보이며, 중국이 국제 경제에서 과거 일본과 달리 보다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텐카이 전주중 미국 대사는 몇 해 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CSIS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것을 강요할 수 있다는 환상을 포기하라 라고 명확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이 국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 합의를 통해 중국의 환율 통제 능력을 제한하고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과 통화 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경제적 압력을 의미하며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옵션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텐카이 주중 미국 대사의 발언이 있었던 2018년도와는 달리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신박한 상황이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임이 최종 확정됐으며 또 주요 정적들이 모두 제거가 된 상황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일당 독재에 대한 젊은 층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산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인위적으로라도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높여서 과거 1980년대 후반 일본 부동산 버블 시기와 비슷한 상황 때처럼 내수 경기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목적 달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중 간의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중국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전환될 중국 상황. 만약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미중 간에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이나 미국, 서유럽과 같은 나라들에게 어마어마한 쾌재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갑자기 상승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물건값은 비싸지겠지만 위안화를 소지한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물건을 소비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현재의 미국과 같은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가치가 크게 상승함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 되어 사들였던 낮은 품질의 중국 물건을 더 비싸진 가격으로 사들일 나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상황,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플라자 합의 이후 급등하면서 잠시 동안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화려한 브랜드 프리미엄이 붙었으나 가격이 너무 올라 경쟁력이 하락했고 인근의 한국 등의 나라들에게 수출 경쟁력을 잃고 말아 장기간 일본이 경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상황과 흡사합니다. 미중 간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체결되는 순간 위안화 가치가 크게 올라가게 되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동남아나 인근 국가들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 혜택을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의 나라들이 대신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며 또 중국은 완전한 소비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열리게 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되는 뜻밖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체결되고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도체 화랑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국제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관광 목적지 국가들의 관광산업에 중국의 높아진 구매력은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산 프리미엄 소비재와 음식 재료에 대한 중국 내 수요 증가를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산 뷰티 제품, 패션 아이템, 전자제품 등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중국 차량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중국 내 차량 제조업체들의 도산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수준을 넘어서는 수요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글로벌 경제 및 무역 패턴의 변화와 중국 내 경제 정책의 변화에 기반한 분석으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군사적 문제. 무슨 사건이 터질까? 만약 진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미중 간에 체결될 경우 군사적 문제 해결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중국은 군사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GDP가 상승함에 따라 서방 및 인근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플라자 합의가 안전하게 배경 중 하나는 일본이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은 과거의 일본과 엄연히 다릅니다. 대만 한반도 남중국해에서의 미해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이 패전 국가가 되어 군사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군사적 문제로 무슨 사건이 터질까? 중국의 군사적 해체와 대만 침공에 대한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군사 해체 가능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중국의 경제적 변화와 함께 군사적 해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회박합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국가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해체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만 침공의 가능성입니다. 경제적 압박이 가중될 경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만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대만 침공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만 침공이 실패하게 될 경우 중국 내부의 분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경제적 압박과 국제적 고립은 중국 내부의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만주 등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내부적 안정성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의 공유화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변화와 군사적 압박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새로운 국제적 균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균형, 재조정과 지역적 안정성 유지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경제적 합의가 중국에 미칠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군사적, 정치적, 지역적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중국의 패권 확장주의가 군사적 충돌로 확산될지 매우 긴장되는 순간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이러한 군사적 문제는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경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려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국제 안보와 지역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최근 지구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60억 인구는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77억 5천만의 인구수를 기록 중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전 세계 인구수는 이미 80억 명을 넘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인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 보호와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댐이나 저수지 등 관계 시설을 늘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막 지형을 가진 중동의 국가들은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척박한 기후 속에서 물 부족 현상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국가들의 위기는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50년 이후 그 밖에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가는 2060년 이후로 탄소제로 반열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제로 합의 이후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의 환경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합의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국제적으로 이뤄졌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패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농업 및 제조업 하나 없이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중동의 국가들은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등과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며칠 전 한국 기업에 수천억대 규모의 사업을 맡기며 식량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막국가인 사우디가 어떻게 농업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조 원 규모의 한국식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중동 부호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보다 먼저 한국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의 인기에 불이 붙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1억 배럴에 달하는 일평균 석유 수요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7, G20 정상회담과 유엔의 국제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전략이 채택되면서 2050년에는 석유 수요량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던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2050년의 세계 인구는 110억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현재보단 많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선두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으로 갈수록 경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도 산유국 패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중동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애플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인 SK온에게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석유 시추 사업에만 의존하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 외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도 공급, 직물 자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도 공급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수자원 확보라 판단하고 최근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3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8,5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수자원공사 NWC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이 설계와 시공 및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플랜트가 완공되면 일평균 6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만 톤은 대략 200만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을 믿고 또 맡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담수화 공장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닷물에 불순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가 필터로 물을 걸러내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에 70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 독점을 이뤄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사우디의 8,500억 프로젝트를 수주하자마자 사우디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284억 달러, 우리든 37조 원 이상의 1,429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사우디 왕국의 수도와 환경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수도와 하수 처리장의 용량 증가부터 사우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 시스템 확대입니다. 여기엔 며칠 전 계약한 담수화 프로젝트 말고도 3곳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용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로 전체 소비의 80%가량을 수입 중입니다. 즉 자금률이 20% 수준으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하거나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우디 측은 담수화 시설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농업을 이룩하여 식량 자금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지역 식량 생산을 선점해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하려는 상황이며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에 견학을 오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자원 개혁으로 물 부족에서 물 풍요국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를 본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주변국들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국에서 진행하는 담수화 플랜트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부호국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담수화에 공급하고 목표로 하던 첨단 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농업에도 이용하는 등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관문은 전력 생산입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기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페널티를 받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에도 화력발전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부족하기에 다른 부가적인 발전 수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유럽의회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향후 840조에 달하는 원전 투자를 예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원전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5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측에게 1.4GW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싶다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며 원전의 냉각수로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원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우디 측이 목표로 하는 원전의 사업 금액은 12조 원이며 이를 통해 향후 6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설된 UAE 다라카 원전으로 인해 이미 한국의 원전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종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업체로는 러시아의 원전이 있지만 추운 지방인 러시아 특성상 고온 건조한 사막 지형의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해 사우디 원전 안전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전 관련 일화가 많으며 한국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 처리를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원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건설 경제부터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K방산의 진격이 중동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미사일인 천궁을 1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능과 재원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사우디 인근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에 앞서 천궁을 4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방산장비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가 경쟁적으로 한국의 방산장비부터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한국과 계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석유와 에너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확보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사우디가 목표로 하는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기업들의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몬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당초 우려했던 바와 달리 공정을 바꾸거나 북미 진출을 서둘러야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배터리 제조사를 대표하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모두 북미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터리 제조사들이 IRA 세부 지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때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하여 2029년에는 100%를 달성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LG엔솔,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G엔솔의 경우 GM과 합작해 설립한 공장 3개 중 1기와 2기를 가동 중이고 2023년 생산량이 5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3개 공장을 모두 가동하면 LG엔솔의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이 연간 120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LG엔솔은 최근에 미 애리조나주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중단했지만 최근 기존 투자 규모의 약 3배 투자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LG엔솔이 IRA의 세부 지침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도 최근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온 역시 에코프로비엠,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북미에 진출하는 등 북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사들의 탈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IRA에 따르면 중국이 우려 국가로 지정되면서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LG엔솔의 2022년 4분기 실적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상 배터리 생산량은 폴란드와 북미를 합친 것보다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삼성 SMI 역시 20개의 종속기업 중 중국에 위치한 3개의 법인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향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겠지만 이번 세부 지침 발표로 일단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의 한 관계자는 IRA 세부 지침 발표로 광물 및 부품 규정이 명확해져서 업계의 내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후에는 미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사항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배터리 제조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IRA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대당 최대 $7,500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국가에 따라 구분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법안을 완화했고 IRA 세부 사항에 따라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MPC는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로 기존 IRA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경우 1그당 $35를, 배터리 모듈의 경우 1그당 $10의 금액을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으로 전극 활물질의 경우 업체가 발생시킨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업계는 기존 법안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기존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을 들여 미 애리조나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AMPC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냐고 예측했습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LG엔솔이 7조 2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 1년에 약 2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등이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존 법안대로 핵심 광물로 분류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된다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나와야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조달국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니켈, 리튬 등의 광물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이들 국가가 광물 조달국에 포함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가격 경쟁력이 몰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광물협정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광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도 광물 조달국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IRA가 FTA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수정된 IRA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유리하다며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로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IRA
세부 사항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IRA는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을 불렀으나 이번 세부 지침에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선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재무부는 발표한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그간 요구해온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이번 세부 지침이 적용되면 북미 최종 조림 규정만을 충족하며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전기차들 중 일부는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모델 CRWD 후륜구동에 지급되던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 대상 모델은 내달 공개될 예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32년까지 90조 원대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발표될 구체적인 우려국가에 대해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으로 삼성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지역 총 생산 능력은 554GW에 달하는데요. 총 554GW에 달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북미에서만 각각 293GW와 181GW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으로 33GW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제너럴모터스 합작 공장이 성사될 경우 최대 50GW의 생산 능력이 더해져 총 80GW를 갖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앞다퉈 북미 시장에 진출한 덕분에 IRA의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때 1구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은 추가 1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3사의 AMPC의 보조금 규모가 9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향후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험업이나 공장 증설이 진행될 경우 보조금 수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광물 의존도를 줄이는 숙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관련된 해외 우려 기업으로부터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수금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들을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 무료기업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봐야겠지만 현재 수산화리듬, 탄산망간, 황산 코발트, 인조견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공급망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 SDI가 지난해 유럽과 미국의 연구개발 연구소를 잇따라 설립한 데 이어 모레 중국에도 R&D 연구소를 설립하며 글로벌 R&D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중국 상해에 SDI R&D 차이나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독일 미넨에 SDI R&D 유럽을, 다음은 미국 보스턴에 SDI R&D
아메리카를 각각 설립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SDI는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거점에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배터리 공법 설비, 차세대 전지, 소재 기술 등 각 국가별 강점 기술들을 조기에 확보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삼성의 독자적인 플랫폼에 보조금 기준을 완화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등장했는데요. 삼성 측은 중국의 무수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특화 기술을 확보하고 업체 동향을 파악, 연구소 내 배터리 소재 검증, 랩을 구축해 신규 기능 성저가 소재 발굴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 대학들과 산학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자체 핀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소재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미래 성장 동력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시된 삼성 SDI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SDI의 연구개발비는 1조 7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서물대, 포스텍, 카이스트 등 국내,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배터리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박사금 인력을 대상으로 테크 앤드 커리어 포럼을 개최하는 등 2030년 글로벌 톱티어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우수 인재 확보와 양성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국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보통 평생을 학문에 정진해야 하는 학자 또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그간 배워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보통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배운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을 추구하는 올바른 자세겠지만 보통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처음 배움을 접할 때 스승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보를 받아서 취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 금속활자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통 우리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를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전문가는 최신 분석 기법을 이용해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논문을 써 세계적인 학술지인 헤리티지에 게재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만큼 문화재 분야의 저명한 해외 전문가들과 학술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외국에서는 이를 인정받았지만 국내 학술지 중 서지학계에서는 현재까지 13차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판정한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 영상에서 공개하겠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의 분석대로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본이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수의 역사를 138년 앞당기는 것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학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련해서는 차후 취재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북 청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가 발견됐는데 이를 두고 국내 학계뿐 아니라 전 세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주식 중 하나로 꼽히는 쌀은 세계 경지 면적의 20%에 불과해 밀보다 약 12%가량 재배 면적이 적습니다. 다만 인구 부양력이 높은 덕분에 전 세계 인구의 13위, 이를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하얀 쌀밥을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한국인인데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13위, 주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쌀인 것이죠. 그간 이 쌀의 기원설을 두고 기원전 7천년 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쌀은 여타 작물과는 달리 재배부터 수확까지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므로 물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에 동남아시아와 인도가 최적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 5천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쌀 재배가 중국 양쯔강을 거쳐 황하로 들어온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벼농사를 전수했다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설은 중국에서 뒤집혔습니다. 1993년 마오쩌둥의 고향이기도 한 중국 후난성 호난성의 한 동굴에서 11,000년 전 법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후난성 옥서감 유적지에서는 검은색 법시가 대량으로 발견됐는데 이후로도 중국에서는 9,000년 전 법시, 5,700년 전 법시 등이 연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중국에서 기원해
한국으로 전수되었다는 설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벼 기원설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종지부를 찍는 듯했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가 4년 뒤 한국에서 발견되면서 세계 고고학계 교과서가 실제로 변경됐습니다. 1994년 한국 정부는 중북 청주 소로리 일원에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자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사전지표 조사를 시작으로 1997터부터 1998년까지 중북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연합조사로 1차 발굴, 2001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토탄증 추가 발굴을 통해 주먹대패, 홈날, 집게, 글게 등 구석기 유물과 함께 탄화된 법시 59톨이 발견되는데요. 집게, 홈날 등의 유물은 분명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확실한 유물이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법시들은 재배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이에 연구팀은 이 법시를 서울대학교 방사선탄소연대 측정연구실과 미국의 지오크론주아크론 연구실과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로 보내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합니다. 그 결과 출토된 법시들이 중국 후난성보다 최소 2000년, 최대 4000년 앞선 절대 연대 값을 얻어 소로리 법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임이 확인되는데요. 물론 중국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벼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 추운 한반도에서 자랄 수 있느냐는 비난과 그 법시들이 야생벼인지 재배벼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죠. 그런데 얼마 뒤 이 법시가 더 오래됐다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개발한 최신 탄소연대 측정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 소로리 법시는 기원전 15118년 전, 그러니까 17000년 전의 법시로 확인된 것이죠. 덕분에 그간 소로리 법시로만 불리던 것이 이제는 오리자 사티바 코레아 카오레자 세티에프 코레카, 즉 한국의 고대벼라는 학명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만약 이 연대 측정 결과가 사실이라면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경작하거나 재배했다는 것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 경작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증거만으로 보자면 한반도 조상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공동체 사회를 형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세계 최초의 쌀농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시족사회 발전과 연결되는데요. 이대 주식 중 하나인 밀과는 달리 벼농사는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논을 만들고 모내기를 하고 물을 끌어오고 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규모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벼농사의 필수적인 모내기와 배수 작업, 벼 수확을 협력하는 과정에서 두레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고대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시족 공동체가 발달해 부족사회를 형성하고 대규모 치수사업을 통해 국가의 등장도 여타 지역에 비해 빨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벼농사는 저수지의 건설을 계획하고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 조직의 등장을 촉발했으므로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농작물인 것이죠. 한국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중국인 학자들을 위해 청주 MBC가 2차 발굴을 전폭 지원하면서 동시에 특집 다큐멘터리 13000년 전의 비밀, 소로리 법시를 내보냈습니다. 2차 발굴에서는 1차 발굴에서 아주 소량에 불과했던 법시를 더 찾아내는 것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나무 칼로 토탄증을 쪼개고 다시 포개는 과정에서 고대벼 6톨과 유사벼 30묘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한국의 일부 학계에서는 벼농사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가설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5,000년 전이면 구석기 말 빙하기 끝 무렵인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아열대 식물인 벼가 자랄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이에 청주 MBC 취재팀은 국립작물시험장 춘천출장소에서 직접 냉해 실험을 통해 벼가 자랄 수 있는 온도를 실험했는데 그 결과 벼의 최저 발화 온도가 20도로 알려져 있지만 13도에서도 70% 이상이 발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10도 이하에서도 발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작물시험장 농업연구관의 의견입니다. 또한 소로리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는 곤충이 발견됐는데 바로 널쩍부리 잎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벼과의 식물을 주로 가해하며 유증기에는 물 속에서 뿌리 부분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생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소로리는 분명 습지였고 벼가 자라기에 충분한 환경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되죠. 여기에 국내 쌀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학교 허문의 명예교수 작고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소로리 출토 법시 127톨을 분석한 결과 기원별 18로라 유사별 100그룰로 나누었고 기원별을 다시 자포니카형 17로라 인디카형한 톨로 구분했습니다. 즉 일부 법시에서 재배벼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을 확인했죠. 뿐만 아니라 경북농작물 시험장의 박태식 박사는 소로리 법시의 소지경이 야생벼의 그것과는 다르고 인위적인 외부 요인에 의하여 소지경이 모두 잘린 것으로 관찰되어 재배벼 cultivated rice 이전 단계인 순화벼 domesticated rice라고 주장했습니다. 순화벼 domesticated rice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소로리 법시가 최초로 야생벼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순화벼의 특징입니다. 법시의 일부에서 소지경이 연장으로 베어진 흔적이 있는데 이는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이를 잘라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간이 충분히 벼농사를 지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기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에 불을 지핀 것은 영국 BBC인데요. 영국 BBC는 2003년 10월 21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 발견이라는 제야 기사를 통해 과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순화벼 domesticated rice를 발견했다. 15,000년 된 탄화 곡식 한 줌이 한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이를 전 세계 언론이 받았으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덕분에 매 4년마다 개정판을 발간하는 세계적인 고고학 개론서 현대 고고학의 이 Archaeology는 한국이 쌀의 기원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중국의 후난성을 쌀의 기원으로 기술했지만 최신 개정판에는 쌀의 기원지를 한국으로 연대는 기원전 13,000년 전으로 수정했습니다. 잠시 언급했지만 소로리 법시가 발견됐을 당시 국내 주류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전히 벼농사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학설을 지지했기 때문인데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학설이 어느 순간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참 비열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소로리 법시가 출토된 층에서 비닐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토양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오래된 층일수록 아래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15,000년의 토탄층에서 현대 농업의 종화로 불리는 비닐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층이 기원전의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층 위가 뒤집어졌다는 의미가 되죠. 이러한 소문은 소로리 법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 비닐이 섞여 있다는 말이 돈다면 누가 그런 유물의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문화재위원회가 법시가 출토된 토탄층을 보존할 필요 없다며 보존안을 거절해버렸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도 한반도가 공의 원산지라는 사실도 알려졌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계 지도에서 손톱 크기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한반도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땅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과장이 될까요?